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무료로 열려있는 전화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 전 지역, 또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고요. 또 강력한 금융 규제까지 또 추가적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죠. 이런 대책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희 행복한 재테크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은 그런 고민들 말끔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시장의 그 순간순간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의 흐름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다들 아시겠죠? 저희가 이 얘기 나눌 거라는 걸. 어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저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좀 많은 부분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은 네. 사실상 크게 한 세 가지로 함축해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규제 지역의 재지정, 아주 강력한 규제 지역을 재지정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라면은 아마 대출 규제, 가계대출, 금융대출을 더 강화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정도를 보게 되면은 새롭게 부동산 감독 기구를 설치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감독 기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였다고 보시면 이번에 이제 새로 도입하는 거는 수사나 조사 권한까지 부여하는 아주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규제 지역의 지정이죠. 물론 서울의 25개 전구역과 경기의 일부 지역인데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이제 워낙 지역이 많으니까 헷갈리시지만 이렇게 지도를 보면 조금 파악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서울 전 지역과 함께 주로 보면은 그 경부라인 쪽이죠. 경부라인 쪽에 경기도가 지금 포함이 돼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이 조정 대상 지역은 기본적으로 세제 강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거고, 취득세 중과에서도 일반 비규제 지역 대비해서 조금 더 깐깐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 사업에서 전매 제한이라는 강력한 제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는 순간이요, 사실상 공급을 억눌러 버리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대책의 포커스는 수요를 억제하겠습니다라고 방향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조정 대상이나 특히 투기과열지구 같이 이런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시장에 발생하게 되냐면 지금도 공급량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공급량을 아예 억눌러 버리는 작용까지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예측이 가능하실 건데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특이한 거는 기존에 도입하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부 타겟을 지역으로 했다라면 이번에는 이 해당 지역, 규제 지역을 동시에 토지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기존과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기존에는 아파트만 지정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어떤 단지 내에 아파트가 한 동이라도 있으면 그 한 동과 같이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건 아마 신도시를 아마 타겟을 했을 거예요. 신도시, 특히 이제 분당 같은 경우. 분당을 가보시게 되면 아파트와 같이 연립 다세대가 단지화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들이 타겟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한 제도가 대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반응할지 여러분 조금씩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또 보시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가 됐죠.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도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고 한번 우리가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분석을 해보시게 되면 가격대를 이제 구분했다라는 거죠. 가격대를 구분해서 6억, 4억, 2억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역설적으로 반대로 해석하면은요, 오히려 15억 이하짜리의 수요 집중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자체로 읽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25억 초과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시장은
사실 이제 우리가 초고가 주택이라고 하죠. 초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현금을 다량 보유한 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겠다. 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내가 한번 갈아타겠다. 이런 수요에 대한 이런 수요자들에 대한 눌림목 작용은 하겠지만 시장에 큰 변화가 예견되는 건 지금 15억 이하짜리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그 집값 과열을 막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좀 실질적인 궁금증이 들거든요. 발표를 하면서 이랬죠. 가장 강력하다.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2017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정권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이 무려 28번이었습니다. 그 28번 중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시장을 타겟팅을 한 것이 한 16번 정도가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야기했던 게 역대 가장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결론은 자, 수요 억제책입니다. 수요 억제책은 지금 잠깐은 늘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원했던 대로 시장의 일시적인 보합이라든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억압된 수요가 한 번에 폭발을 하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정이 되지만 결국 흐른 이후에는 다시 한번 폭등하는 시장을 또 한 번 겪게 될 것이다. 그 이면에는 뭐냐면 제가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거죠. 지금 이 대책 자체가 공급 자체까지도 억눌러 버리는 거에 가장 큰 근본 원인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이미 정부도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이미 인식하고 있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공공에서까지도 공급 위주로만 정책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의 공급을 완전히 지금 틀어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공의 공급량과 민간의 공급량을 놓고 봤을 때 민간의 공급량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니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주고 조금 더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적 순환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번 정책 또한 정책적 실수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거는 수요자들한테 이미 또 우리 수요자들은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 효과가 있는 수요자들을 어떻게 진정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 그동안 참 많이 배우고 느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1015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544-8520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무료로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현재 인천 가정동 누원 SK 리더스뷰 한 채와 네. 두 채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누원 더 퍼스트 한 채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25년 말에 복합청사가 있고 2027년 말에 7호선 역세권 호재가 있는데요. 네.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서 한 채 처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세 개 중에서 하나를 팔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7호선 개통 후에 매도를 할지 고민이 돼서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보유 유지를 그 세금이나 보유 비용, 호재를 종합 고려해서 최적 타이밍의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이제 예술적인 타이밍에 매도를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네. 제안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보니까 아까 루언더 퍼스트라고 그랬나요? 네. 네. 그리고 SK 리더스뷰를 이거 SK를 두 개, 네. 루언 퍼스트를 한 개 이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어쨌건 세 개 중에 한 개만 파신다라는 거잖아요. 예. 네, 그 한 개를 팔을 때 어떤 걸 파는 게 좋으냐가 아니고 언제 파느냐가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일단 위치로 보면 여기가 지금 7호선 호재가 있잖아요, 그죠? 예. 다 보니까 역세권으로 7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거의 초역세권으로 바뀔 곳이에요. 와.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7호선 개통 예정이 언제죠, 여기가? 27년도 연말이요. 27년도인데 아마 이게 조금 그 공기가 연기가 돼서 아마 예. 28년으로 좀 약간 연기가 됐을 거예요. 네. 그럼 뭐 그거는 크게 뭐 문제될 게 아니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언제가 처분 시점이 적당할까를 판단을 할 때는 일단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지역에 있는 이 7호선 가장 큰 호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7호선 호재는 사실 청라의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있잖아요. 24년도에 어떤 논문이 발표를 했냐면요. 24년도에 굉장히 재미난 논문이 하나 발표를 했어요. 이 네. 7호선 청라 연장되는 게 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 연구 결과를 딱 보니까 역 주변, 그러니까 신설역 주변에 300m 이내의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평당 평균 470만 원 정도가 올랐다는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러면 네. 아마 30평대 기준으로 가정을 해보면 한 1억 한 5, 6천 정도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7호선 이 공사 막 하면서 가격 오른 평균치를 낸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청라가 한동안 계속 어렵다가 7호선 막 공사하는 기간 동안 좀 오른 건 사실이에요. 예. 물론 시기적인 좋은 그 흐름도 탄 것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게 개통이 됐을 때 개통된 이후에도 얼마나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떠한 지역에 특히나 대중교통의 그 불편함이 해소되는 지역을 딱 놓고 보면 언제까지 이 효과가 가는지 이런 연구도 또 있거든요. 예. 어떤 지역이 교통호재가 발생이 되면 그 교통호재의 영향이 완공이 됐을 때 얼마까지 유지되느냐, 그러니까 얼마까지 가격 상승을 끌고 나가느냐 이런 연구도 또 있었어요. 예. 그걸 딱 놓고 보면 평균 6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완공 후 6개월 이후까지 그 6개월 이후에도 가격이 더 올라가려면 그 지역에 더 이제 큰 이슈가 있어야 돼요. 여기 교통 이슈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교통 이슈 이후에 더 큰 이슈가 있어줘야 되는데 청라 같은 경우는 뭐 곳곳에 약간 개발이 아직 안 된 곳들이 업무지구 조성되는 그런 이슈가 있기는 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이슈가 사실 청라의 앞으로는 더 큰 것보다는 사실 제일 큰 이슈는 7호선 이거 하나로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에 가장 높은 상승을 이루는 거는 끝난다라고 보면 돼요. 개통 이후에는. 네. 이 애를 어디서 우리가 찾아보면 되냐면 이 청라의 7호선 연장은 광역교통망이거든요. 네. 광역교통망이고 그 중에서도 청라가 더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 7호선을 타게 되면 서울의 업무지구로 가잖아요. 네. 가산 디지털 단지로 가고 또 강남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좀 파급 효과가 좀 더 컸던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걸 딱 우리가 같은 광역교통망 중에 뭐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되냐면 GTX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돼요. 네. GTX가 광역교통망이잖아요. 예. 그런데 GTX가 효과가 컸던 게 서울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줬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거리가 굉장히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개통된 GTX역에 있었던 파주의 가격이 한동안 확 올라갔죠.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개통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가격이? 정체잖아요. 그걸 보면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청라 지역에 지금 초역세권이잖아요, 그죠? 네. 파는 적당한 시점은 네. 개통을 앞두고예요. 왜냐면 자 6개월까지는 가격이 올라가요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뒤에 가격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수요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이걸 호재로 보고 실거주하는 사람은 들어오겠죠. 생활이 편리해졌으니까. 예. 그렇지만 약간 투자 목적을 갖고도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 시기가 최장 6개월이니까 그러면 네. 우리가 항상 이러잖아요. 우리가 끝물 타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처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우리 왜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게 무릎과 어깨 사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팔겠다 그러면 못 파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꼭 처분할 거다 그러면 어깨 정도 올라왔다. 어깨 넘어갔다. 이 시점에. 그래서 완공 개통 바로 전, 한 2, 3개월 전 요때를 타이밍으로 잡으면 굉장히 좋은 조건을 팔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전체적으로 교통 호재가 그 지역에 영향을 미쳤을 때의 매도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는 아니고 그때쯤으로 지금 잡아주셨습니다. 사람 마음이 왜 발끝에서 사서 머리 끝에서 팔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어깨 정도 선에서 매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